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한나 아렌트 어두운 시대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망명자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명자들이네요. 1930년대 베를린과 파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책의 116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 즉 유대인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인간애와 유머, 객관적인 지성은 모두 불황자들의 특성이다. 반면에 유대인의 단점들, 요령 부족, 정치적 아둔함, 열등감, 돈에 대한 집착은 모두 졸부가 가진 속성이다. 한나 아렌트, 우리 망명자들, 194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인이 되지 않기로 한 아렌트의 결심은 그녀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1932년 2월 독일 제국 의회 빌딩이 화염에 휩싸였다. 히틀러가 독일 총통에 오른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한 히틀러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정적들을 대규모로 체포하는 데 방화사건을 이용했다. 귄터 슈테르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주소록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여러 급진 공산주의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그는 즉시 친구들과 함께 파리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그대로 베를린에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치에 저항할 생각이었다. 단순히 방관자로 살 수는 없었다. 뒤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아렌트의 한 친구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안전에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모하게도 저항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수주 뒤 체포되었다. 어머니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한 베를린의 한 카페로 향하던 길에서였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 수개월간의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기간 동안 아렌트와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된 쿠르트 블루멘펠트의 우정은 다시 돈독해졌다. 할아버지 막스의 친구이기도 한 블루멘펠트는 독일 시온주의자 연맹의 지도자였다. 슈테른이 파리로 도피하고 난 뒤 그녀는 유대인 활동가나 공산주의자들처럼 독일에서 급히 피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유지로 자신의 베를린 아파트를 제공했다. 빈번하게 아렌트의 아파트를 들고 나는 도피자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마르타, 괴니히스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아렌트의 일부 친구들, 그리고 그 밖에 엄선된 사람들이 매일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제 그녀의 사교계는 블루멘펠트를 포함한 시온주의 활동가들과 철학자 마르틴 부터, 출판업자 살만 쇼켄 같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봄이 되자 나치는 유대인 상점과 사업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 한편 유대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첫 번째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블루멘펠트는 아렌트에게 비밀리에 프러시아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녀가 바른하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동업자 조합이나 사교클럽 같은 평범한 독일인들 사이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신문과 잡지 기사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블루멘펠트는 다음 해 여름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인 제18차 시온주의자 회의의 연설에 이 자료들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아직까지 낙관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독일 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경각심과 조숙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독일로의 동화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유대인 모두가 단결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선호하는 새로운 정착지는 팔레스타인이었다. 아렌트는 그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했다. 그녀는 수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곧 독일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1964년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2등 시민으로 독일에서 살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말도 했다. 준비된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 즉 시온주의자들 뿐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블루멘펠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근 나치가 자신의 반유대 정책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소위 공포 선전물을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뒤에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몇 주 동안 바쁘게 도서관을 오가던 그녀는 어느 날 히틀러의 새로운 정치 조직들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나치 친위대원에 의해 길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아렌트를 베를린 시내에 있는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곳에 억류된 아렌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친위 대원들은 그녀의 집을 수색해서 노트들을 압류했고 신문을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소환했다. 마르타는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렌트의 노트들은 암호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가 고대 그리스 문자들을 사용해서 작성한 노트들은 나치의 돌격대원에게는 히브리어나 일본어만큼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구금은 8일 동안이나 이어졌다. 만약 그녀를 체포한 젊은 친위 대원이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어쩌면 새로운 게슈타포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 중 한 곳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체포한 친위 대원이 신참에다가 26살의 한나에게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녀에게 행운이었다. 그는 아렌트를 풀어주는 대신 사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아렌트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와 마르타는 짐을 꾸려 독일을 떠났다. 아렌트는 여권과 출국 비자를 비롯해서 여행에 필요한 합법적인 서류를 일절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망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고 있던 탈출 경로를 택했다. 독일과 체코 경계를 가로지르는 숲이 울창한 에르츠 산맥을 도보로 넘은 모녀는 제네바를 거쳐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파리에 도착하여 귄터 슈테른과 조우했다. 1933년 가을의 일이었다. 합법적인 서류로 여행 허가를 받은 마르타는 그녀의 남편인 마르틴 비어발트가 기다리고 있는 괴니스베르크로 다시 돌아갔다. 슈테르는 우울해하고 있었다. 다른 독일인 망명자들처럼 생계를 꾸릴 꾸준한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파시스트 독재자를 풍자하는 음울하고 반이상향적인 소설 몰루시아 공화국의 지하 묘지를 쓰고 있었다. 설명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이 소설은 책으로 출판되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영화 제작자인 니콜라스 레이에 의해 2012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파리에 도착한 아렌트는 슈테른과는 대조적으로 목적의식이 충만했다. 이미 제네바에서 전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되는 일만 하며 유대인의 대의를 쫓아 살겠다는 결심을 한 그녀였다. 파리에 있는 국제연맹에는 팔레스타인 쟁취를 위한 유대인 대표부가 있었다. 아렌트는 그곳에 근무하는 마르타의 친구 밑에서 비서로 일했다. 새로 파리에 정착하는 유대인에게 입국 비자를 내주거나 연설문 작성을 돕는 일이 그녀의 주된 임무였다. 사무 능력을 갈고 닦은 아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온주의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인 농업과 수공업의 총무로 채용된다. 팔레스타인에 건설한 실험적인 마을과 공동체의 젊은 유대인 망명자들을 보내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게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업료 마련을 위해 유대 역사와 히브리어는 물론 시원주의를 가르치는 야간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도 맡았다. 그녀는 프랑스어는 물론 히브리어를 배우는데도 열심이었다. 나는 내 동포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녀는 폴란드에 망명한 차난 클렘보르트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렌트는 심지어 약간의 이디스어도 배웠다. 이디스어는요, 여기 독일어의 히브리어와 슬라브어 따위가 섞여서 만들어진 언어로 유럽 내륙 지방과 그곳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주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형된 유대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성인 독일 유대인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유일했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자로 승진한 그녀는 1935년 프로그램이 문을 닫을 때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은 주류 시온주의자는 아니라고 항상 분명하게 선을 긋던 아렌트였지만 그녀가 일찍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문제는 어느새 개인적인 운명이 되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나의 고유한 문제가 되었고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제는 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의 파리는 아렌트와 같은 독일 유대인과 중부 유럽에서 온 망명자들로 북적거렸다. 그들은 파리의 라탱 지구에 있는 허름한 호텔과 하숙방에서 살았다. 그녀와 슈테른의 결혼 생활은 온기가 빠르게 식어갔고 때로는 불협화음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부부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그들은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생강의 왼쪽 기슭에 늘어선 카페에 앉아 파리에서 살고 있던 안느 멘델스존이나 슈테른의 친구인 아르놀트 추바이크와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슈테른의 친구로 당시 서푼짜리 오페라와 마하고니 시의 흥망성쇠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베를톨트 브레이트도 그들의 단골 대화 상대였다. 골수 스탈린주의자인 데다가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으로부터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비판받은 브레이트였지만 아렌트는 이때부터 그를 성격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하며 플라톤과 괴테에 비견될 수 있는 독일 시인이라고 옹호하기 시작했다. 아렌트는 문학비평가인 발터 베냐민과의 열정적인 지적 교류도 재개했다. 슈테른의 먼 친척벌이 되는 그는 비록 건강이 좋지 않고 때때로 절망에 빠져 지내기도 했지만 아렌트에게 파리 거리를 산책하는 즐거움을 알려준 인물이었다. 아렌트는 당시 20대의 나이로 소설 구토를 쓰고 있던 장폴 샤르트르도 만났지만 그에게서 별다른 인상은 받지 못했다. 10년 뒤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써서 저명 인사가 된 샤르트르는 하이데거의 뒤를 이어 철학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우상으로 떠올랐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아렌트는 저메인 드 로스차일드 남작 부인과도 친분을 쌓았다. 그녀는 엄청난 부호로 로스차일드 은행의 프랑스 법인을 맡고 있던 에두아르 알폰스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의 부인이었다. 1935년 아렌트가 일하던 농업과 수공업 프로그램이 문을 닫자 남작 부인은 아렌트를 고용했다. 유대교 회당과 학교, 신학대학과 종교재판소, 유대인 사업체 및 사회복지단체들처럼 그 가문이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을 요청받고 있던 각종 유대인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 아렌트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렌트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들의 특권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과시하며 사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재정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을 때는 예외이긴 했지만 이런 정치적 외면은 오랫동안 그들과 그들의 동료 유명 인사들 그리고 다른 졸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그들이 최근 프랑스로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동유대인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들은 동유대인들의 가난과 종교, 특히 프랑스어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언어에 대한 높은 문맹률이 안 그래도 히틀러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프랑스의 반유대 정서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아렌트는 어릴 때 괴니스베르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내심을 갖고 듣고 있기가 어려웠다.
그런 주장이 초래할 결과는 자멸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히틀러의 무례배들이 기회만 되면 로스차일드 일가를 손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당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글로 밝혔던 내 주장, 즉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면 반드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한층 절감할 수 있었다. 독일인이거나 세계 시민 혹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녀는 성견지명이 있었다. 1940년 프랑스를 침범한 독일에게 일시적으로 재산을 몰수당한 로스차일드 부부와 그들의 어린 딸은 아렌트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거쳐간 위험한 길을 똑같이 밟으며 독일을 벗어나야 했다. 1935년 아렌트는 유대인 어린 아이를 위한 긴급 정착 지원 단체의 파리 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유스 알리아라는 이 이름의 단체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유스 알리아라는 이름의 단체였다. 그의 말 그녀는 프랑스로 도피한 일단의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르세유에서 배로 출발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그녀는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시라쿠스와 하이파, 예루살렘과 페트라 같은 도시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유대와 아랍, 기독교 기념물 사이에서 발견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유적들에 매료된 그녀는 그곳의 초기 정착자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어린 이민자들에게 도전정신과 기회, 상대적인 안전감을 선사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의 수공업 마을과 집단 농장인 키부츠처럼 유대 평등주의의 기치 아래 전개되고 있던 과감한 실험에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촌이자 최근까지 그리스어 동호회에서 활동한 에른스트 휘에르스트와 1934년에 독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그의 부인 쾌테 레빈과 함께 그중 몇 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뒤에 휘에르스트 부부와 그들의 딸 에드너 브록은 아렌트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데이비드 벤 구리온에 대해 적개심을 보인 이유가 분리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여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너 브록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대인을 미워했다. 하지만 1935년조차 아렌트는 사람들이 키부츠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웃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뒤에 메리 메카스에게 쓴 편지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1936년 어느 봄날 저녁 아렌트는 파리에서 개최된 한 대중 강연에서 하인리 블리어를 처음 만났다. 그들이 다시 만난 6월 그녀는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가버린 퀸터 슈테른과 별거하고 있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슈테른과 보낸 7년간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상황이었다. 블리어를 만나고서 아렌트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이미 3년 전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싶었어요. 그녀는 1936년 8월 유스 알리아의 동료들과 함께 제1차 국제유대인 평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던 제네바에서 블리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결혼 생활의 모든 의무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느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은 다시 읽겠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허상에 집착한 그에 맞서서 나도 소극적인 저항을 고수해 왔어요. 많은 면에서 슈테른과는 정반대였던 블리어는 거칠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로 부패와는 다음을 쌓은 천재였다. 첫눈에 그에게 반한 아렌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블리어를 사랑했다. 파울과 마르타의 딸로 하이데거의 전도양양한 수제자였던 아렌트에게 그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낭만적인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다. 최근 그녀가 헌신하고 있는 시온주의 활동가의 관점에서도 그랬다. 160cm를 조금 넘는 키에 잘 발달된 가슴을 가진 블리어는 잘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먼 수다스러운 남자였다. 독일 출신으로 세탁부로 일하던 어머니와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 사이에서
독자로 태어난 볼리어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랐다. 볼리어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되어 공산주의 활동가가 된 볼리어는 아렌트를 만났을 무렵 독일 관리들은 물론 프랑스와 러시아의 단원들로부터도 쫓기는 몸이었다. 그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지만 그는 어려운 책들을 탐욕스럽게 읽어댔고 그 결과 독일 철학 사조들과 예술사는 물론이고 정치사와 전쟁사까지 독학으로 익힐 수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유대인도 아니었던 볼리어는 시온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특별히 공감하지 않았다. 다만 1930년대에 활동하던 많은 유럽의 좌파들처럼 그도 히틀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렌트보다 더 태생적인 반항아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10대의 나이로 잠시 독일 육군으로 복무한 그는 제대 뒤 마르타의 영웅인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끌고 있던 사회주의자 스파르타쿠스 동맹에 가입했다. 여기 육군 복무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평생 폐와 신장과 관련된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린 이유가 이때 가스에 중독된 영향일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자 룩셈부르크가 나오는데요. 그 룩셈부르크라는 나라 이름하고 똑같지만 이 사람은 독일에서 사회주의로 정권을 잡겠다는 그런 대단한 야망을 가졌던 대표적인 독일의 사회주의자였고 나중에는 나치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로자 룩셈부르크를 크게 흠모했던 한나는 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레오 요기헤스에 대해서도 그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천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는 인물이었다. 라고 높이 평가했다. 볼리어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였다. 젊은 날의 볼리어는 활동적이었다. 그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청년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다. 그는 1919년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봉기 당시 베를린 거리에서 친나치 의용군과 직접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의 어머니 마르타는 노동계급 출신의 비유대인이었던 그를 항상 냉담하게 대했지만 한나 자신은 이런 그에게 틀림없이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같은 해 독일 공산당에 가입한 그는 이후 10년 동안 당의 조직원과 선동가로서 소비에트 연방을 비밀리에 방문하는 일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거짓말로 둘러대야만 하는 위험한 활동들에 종사했다. 사람들의 증언이나 공식적인 문서에 따르면 볼리어는 그 뒤에도 많은 다른 일들을 수행했다. 슈테른이나 그들이 다 같이 알고 지내던 베르톨트 브레이트처럼 볼리어도 제국의회 방화 사건 직후 적법한 서류 없이 베를린을 빠져나갔다. 한나와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그는 가명을 쓴 채 유한계급의 일원처럼 위장하고는 파리의 거리 곳곳을 돌아다녔다. 실제로 멋진 양복과 모자 그리고 지팡이로 꾸민 그의 모습은 돈 많은 여행자나 발터 베냐민과 어울리는 한량처럼 보였다. 볼리어의 친구로 종종 그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던 샤를로트 셈페레 회상에 따르면 그의 삶은 불법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 베냐민의 월세방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마르크스주의 토론 모임의 회원이기도 했던 볼리어는 자신과 그의 충실한 조수였던 로버트 길버트를 두 명의 게으름뱅이라고 불렀다. 그를 게으른 데다 무례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던 마르타가 들었으면 씁쓸히 웃으며 고개를 주걱거렸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후 10여 년간 전개될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이었다. 한나 아렌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볼리어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열정, 몇 편의 시와 정치적인 독백들,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에게 깊이 빠진 한나는 하이데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수줍게 대했다.
비록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신뢰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나를 몰아세우고 있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오직 당신에게만 은밀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녀는 1936년 블리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녀는 자신들이 10년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불행히도 지난 10년 동안에는 내 의지와는 달리 여자로 살 수 없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슈테른과의 관계에서 여자로서 느낀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녀의 말을 접한 블리어는 남자답게 즉각 회신했다. 당신의 지난 삶이 안 됐다고 생각하오. 지나간 10년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나에 대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여인인 내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요. 그저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녀는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 그랬듯이 블리어에게도 거듭해서 자신을 배신했던 하이데거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들은 둘 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로 블리어는 독일 여권이 필요해서 그와 결혼한 리투아니아 출신의 이민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1936년 여름부터 한나 아렌트와 하인리 블리어는 각기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고 1940년 1월 16일에는 결혼식도 올렸다. 이로써 그녀의 뉴욕 친구인 알프레드 케이진이 지금껏 같이 사는 남녀 사이에서 목격한 가장 열정적인 세미나로 불렀고 시인인 렌달 자렐은 시와 철학 그리고 정치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는 두 명의 천재들이 다스리는 이중 군주제라고 불렀던 1930년간의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이데거처럼 블리어도 바람둥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감추거나 조작하진 않았다. 아렌트도 그가 유대인이 아니고 마르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그의 바람둥이 기질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보세요. 당신은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이 나를 배척하고 있어 라고 말하듯 행동해요. 그녀는 일찍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편견과 공공들 그리고 작은 두려움들은 별개로 하고 공통의 세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된 세계는 열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대화에 대한 사랑, 유황계급의 관습에 대한 무시, 두 사람이 함께 교류하고 있는 친구들, 그룹, 바위와 같이 굳건한 충실함,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것이 오랫동안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를 들창코를 가진 귀여운 나의 숫고양이로 불렀고 은밀하게 마르크스에 빗대어 나의 사랑하는 기적의 랍비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반면 블리어는 그녀를 내 사랑이라고 짧게 불렀다. 그들은 진리를 찾아 나선 동반자였다. 비록 오래된 사기꾼 같은 세계 역사가 그들의 여정에서 익숙한 지형 지물들을 앗아가곤 했지만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구도의 길을 함께 걸어갔다. 마르타가 블리어를 처음 만난 것은 1939년 봄이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에 의해 독일 영사관이 암살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나치당이 밤새도록 유대인에 대한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던 공포의 밤, 즉 크리스탈 나흐트가 발생한 지 수개월 뒤 파리에 도착했다. 크리스탈 나흐트가 벌어지는 동안 한나의 조부인 막스가 예배를 드리던 괴니스베르크의 개혁 유대교 회당이 파괴되었고 그녀의 삼촌인 에른스트 아론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학비를 도와주었던 에른스트가 죽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혹자는 그가 나치당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38년 3월 독일의 오스트리아 침공에 뒤이어 그해 11월에 일어난 크리스탈 나흐트의 잔혹함은 뒤에 한나가 얘기한 대로 그간 독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고상한 낙관주의를 극도의 비관주의로 바꾸었고 마르타로 하여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자신의 딸과 합류할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독일 밖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합법적인 길들이 유대인에게는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리언은 마르타의 여행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친구로 부자에다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샤를로트 샘페를 괴니스베르크로 보냈다. 마르타는 비어발트에게 함께 파리로 떠나자고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신경한 비어발트는 괴니스베르크에 남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마르타는요 한나 아렌트의 엄마고, 비어발트는 그 한나 아렌트의 엄마인 마르타가 재혼한 그런 남성입니다. 아렌트는 이제 누구나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더욱 악랄한 적댕이로부터 유스 알리아를 지키는 일에 착수했다. 1939년 9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그녀의 동료들은 파리의 사무실 짐을 꾸려 영국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그녀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팔레스타인인 쟁취를 위한 유대인 기구의 파리 지부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독일이 점령한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빠져나와 파리에 도착한 유대인 망명자들에게 음식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곳이었다. 하지만 파리는 변해가고 있었다. 비록 한때는 히틀러에 의해 쫓겨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던 곳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되었고 충격과 불행이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존재였으면 좋을 텐데. 이 시기에 쓴 글에서 아렌트는 이렇게 한탄했다. 물건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지하철도 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939년 무렵에는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망명자의 존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 박사양반, 박사양반, 불황자양반, 불황자양반. 아렌트는 1943년에 쓴 에세이 우리 망명자들에서 파리에 있는 대형 자선단체의 책임자가 독일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 한 유대인 지식인의 서류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치며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씁쓸하게 회상했다. 그에 가을 의심스러운 정치적 경력을 보유한 독일 국적의 남성으로 분류된 불리언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남부 프랑스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입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구세주인 샤를로트 샘펠이 구명운동을 힘들게 펼친 끝에 그를 다시 파리와 아렌트의 곁으로 돌려보낸 12월 말까지 불리언은 약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발터 베냐민의 친구인 알프레드 콩과 함께 보낸 수용소 시절 그는 자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신장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즐거움과 거대한 저수지와 같은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생각할 때의 행복감에 대해서 아렌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감금 생활에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임을 입증했다. 그녀가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내색하지 않는 그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때 불리언은 문명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 5월 벨기에를 침범한 독일이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자 프랑스 정부는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임시거처에 억류하고 있던 독일 출신의 거주민들을 성별에 따라 스페인과 접경지역 2곳에 설치한 포로 수용소에 분산 수용했다. 여자는 귀르, 남자는 르베르네로 보냈다. 마르타는 나이 때문에 파리에 잔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각 결혼한 아렌트와 불리언은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세상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이 각각의 수용소로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나중에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이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불황자의 미덕인 굳건한 마음과 유머로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체념과 자기 연민이라는 서로 닮은 한 쌍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며 음울하고 더러우며 질병이 들끓는 포로 수용소에 질서를 세우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귀르에서 사주를 보낸 아렌트와 다른 6,000명의 여성들에게 큰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해 6월 말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렌트는 석방을 허가하는 행정문서를 손에 쥐고 수용소를 걸어나온 일단의 여성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뒤에 이렇게 썼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실, 즉 수용소가 승리한 독일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오직 200명의 여성들만이 아렌트처럼 수용소를 떠났다. 나머지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용소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수용소를 장악한 것은 BC 정부의 관리들이었다. 여기 BC 정부에 대한 설명이 뒤에 안 나오는데요. BC 정부는 친나치 정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정부 중에 프랑스에 협력하는 소위 그 꼭두각시 정부라 불리는 정부가 바로 BC 정부입니다. BC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들은 일부 사람들만 풀어준 뒤 나머지는 계속해서 억류했다. 그해 가을 유대인의 처분을 담당하는 나치 친위대 간부로 새롭게 임명된 아돌프 아이만은 독일 바덴에 거주하는 약 7,000명에 이르는 유대인들 전부를 이제 독일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가 되어버린 귀르로 보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1942년에 다시 동부 유럽에 산지한 여러 곳의 멸절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아우슈비츠가 그들의 주된 행선지였다. 아렌트는 아이만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국가는 물론이고 잠시 머물 집도 없는 신세였다.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즉 적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뿐만 아니라 친구에 의해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블리허도 무사히 탈출했다. 프랑스의 항복 직후 르 베르네로부터 남부지방으로 강제 이송되던 와중에 몸을 빼낸 데 성공한 것이다. 두 사람은 툴루즈 인근의 몽토방에서 재회했다. 몽토방은 위그노 신도인 시장 때문에 프랑스 전역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객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익숙한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서 위그노란 얘기는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프랑스 지역의 위그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옮겨가서 고급 시계 등을 만드는 그런 기술 장인들이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에는 귀화한 프랑스인 대학 교수 에릭 베이와 결혼한 안느 멘델스존과 독일이 점령한 파리를 어렵사리 탈출한 아렌트의 어머니도 있었다. 블리어 같은 정치적인 망명객들은 물론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수만 명의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도 이제 살 방법은 프랑스와 유럽을 벗어나는 길뿐이었다. 특히 자유를 찾아서 BC 정권하의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낙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들의 명민했던 친구 발터 베냐민으로 인해 아렌트와 블리어는 그런 사실을 더욱더 아프게 깨달았다. 아렌트는 한편의 시를 지어 베냐민을 기렸다. 어둠 속에 가만히 선 채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제는 가버린 행복했던 시절에나 들을 수 있었던 부드러운 옛 선율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그린 추모시였다. 이 무렵에는 서류 없이 프랑스를 떠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비합법적으로 프랑스를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경로들 중 하나인 마르세유 외곽 탈출로는 32살의 미국 언론인인 베리언 프라이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 뒤 하운드 앤 혼이라는 작은 시 전문 잡지사의 편집인으로 일하던 프라이는 1940년 6월부터 유럽에 갇혀있는 과학자와 예술가, 활동가들을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관리들을 조르고 위조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국경 관리들을 뇌물로 포섭하고 믿을만한 프랑스 출국 서류들과 미국 입국 비자들을 제공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마르셀 뒤샹과 아서 퀘슬러 그리고 반다란도프스카와 막스 오펠스를 비롯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다. 한나와 블리혀 그리고 마르타는 마르세유를 여러 번 방문했다. 세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귄터 슈테른이 써준 추천서의 도움으로 마침내 프라이의 명단에 오를 수 있었다.
프랑스 출국 및 미국 허가를 받은 한나와 블리어는 즉시 리스본 자유항을 향해 기차에 올랐다.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지체되고 있던 마르타를 뒤에 남겨둔 채였다. 1941년 4월 두 사람은 뉴욕행 배를 탔다. 마르타도 몇 주 뒤에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프라이의 구조 활동은 9월 말에 막을 내렸다. 10월에는 프랑스를 포함해 독일에 의해 점령당한 전 유럽 국가들의 국경에서 유대인들의 출입이 봉쇄되었다. 12월에는 첫 번째 가스실이 해움노에 만들어졌다. 뉴욕으로 강제 추방된 프라이는 미국의 반이민 정책과 나치의 살인기계에 대해 최초로 증언하는 충격적인 보고서들 중 한 편을 썼다. 바로 1941년 12월 The New Republic에 실린 유대인 학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프라이에 의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 중에는 로스차일드 부부와 그들의 딸도 있었다. 아마도 한나는 우리 망명자들을 쓸 때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불황자들뿐만 아니라 졸부들까지도 역사에 의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 독일 괴니스베르크의 집을 굳게 지키고 있던 마르틴 비어발트는 1942년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몇 달 뒤 그때까지 같은 도시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이히만에 의해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 네, 한나 아렌트도 만약에 파리로 도주하지 않고 또 나중에 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유럽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소에 끌려가 아마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읽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